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산 제품을 걸러쓰고 있었는데요. 반면 광고에 속은 미국인들이 이를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따라 안 살 거라며 전량 반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미리 예견한 미국인이 화제입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케이트 윌슨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뉴욕에서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의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로 일하고 있어요. 광고업계에서 7년 차인 저는 아시아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부터 럭셔리 패션하우스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커리어도 탄탄하게 성장해왔죠. 최근 특히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저의 전문성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풀어내는 능력은 제가 가진 강점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팀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어요.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미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중국 기업들은 늘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랬죠.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광고 회사들의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경영진은 매일같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마케팅 예산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어떤 프로젝트보다 컸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직접 나서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테무의 광고 대행을 따내기 위해 글로벌 톱티어 광고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회사는 이미 테무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팀은 밤을 새워가며 소셜미디어 전략을 수립했고 크리에이티브 팀은 미국 시장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법무팀도 미국 현지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재무팀은 프로젝트 예산 시뮬레이션을 끝냈다고 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팀장님은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아시아 브랜드 전문 에이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테무의 광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문을 두드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화려한 실적과 거대한 자본력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테무의 고속 성장 이면에는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며칠 동안 테무의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확실했지만 품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들었어요. 소비자 리뷰들을 살펴보니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고 이는 세계 시장에서 큰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과연 이 품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직접 제품을 검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팀장님께 중국 공장 방문을 제안했고 다행히 빠른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며 반대하던 팀장님도 제 의견에 설득되어 결국 출장을 승인해 주셨죠. 테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죠. 출장 전 테무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5년 전 신입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광고를 맡았던 제니퍼 선배의 보조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광고주 리처드 왕은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무려 3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늦은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요구했고 우리 인턴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죠. 미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 왕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자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알면서도 과대 광고로 이를 감추려 했어요. 심지어 미국 식품의약국의 성분 규제를 피해갈 방법을 요구했죠. 제니퍼 선배가 법적 문제의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리처드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왕은 회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서 통화를 하겠다며 나갔어요. 그리고는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죠.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클라이언트였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만약 지금 같았으면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텐데 그때 우리 회사는 너무 작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의 요구사항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긍정적인 리뷰를 돈으로 사라고 하며 심지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도 슬쩍 넣으라며 웃으면서 말했죠. 제니퍼 선배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자 리처드 왕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될 거라며 무시했습니다. 워낙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미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리처드 왕은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고 우리의 전문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비웃듯이 비난했죠. 그의 눈에는 우리가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해 보였나 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리처드 왕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건넨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죠. 계약금 외에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에게는 규칙 같은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이후 그 업무에서 배제되어 리처드 왕의 끔찍한 얼굴을 더 보지 않아도 됐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 클라이언트들은 최대한 피해왔어요. 지금 테무의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서도 뭔가 찜찜한 게 그 기억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중국 출장길에 올랐고 중국 광둥성에 도착했어요. 외관은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커다란 철제 출입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 위로 테무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출입구 옆에는 제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고로 보이는 건물도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현대적인 공장이었죠. 공장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공장의 규모와 생산량을 설명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제품이 생산된다고 했어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의 말만 들으면 이곳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최신식 공장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생각이었어요.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출입문이 열리자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걸음 동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창고에는 포장된 제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 들어가자 공장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장 특유의 냄새겠거니 생각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냄새에 목이 따끔거릴 정도였어요. 공장 내부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했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바닥 곳곳에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얼룩덜룩한 자국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었고 오래된 기름때도 눈에 띄었어요. 벽면은 낡고 얼룩진 부분이 많았고 일부 곳곳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진 흔적이 보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생산 라인에 도착하자 기계들이 일정한 속도로 제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특별히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불량품이었습니다.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일부 제품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검수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장 라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직원들은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서 흘러오는 대로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불량품이 섞여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떤 직원은 살짝 찌그러진 제품을 보고도 그냥 포장했고 깨진 부분이 있는 제품도 테이프로 감싼 후 상자에 넣었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이미 포장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박스 중 일부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자는 테이프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 벌어져 있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흠집이 난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제품들이 그대로 시장에 유통될 거라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량품까지 다 보내면 어떡하냐고 묻자 공장 책임자는 어차피 싼 게 최고라며 다 팔릴 거니 걱정 말라고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긴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소비자들이 무조건 저렴한 것만을 선택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며 그쪽은 광고만 잘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싸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배송만 빠르면 소비자들은 결국 사게 될 거라는 태도였어요. 품질보다 가격을 앞세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기적인 판매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소비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수 없이 제품을 출고하고 불량품도 상관없이 포장하며 안전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광고를 맞는다는 건 단순히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본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제가 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이 광고를 진행한다면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 제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제품을 믿고 사용하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테무 광고를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고를 진행하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테무의 실상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팀장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보고서를 읽더니 제 판단이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은 많이 있다며 이걸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겠냐고 한 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려 있었고 보너스는 물론 승진까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테무 프로젝트는 제 라이벌이었던 사라가 맡게 되었어요. 사라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확신했다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테무의 브랜드 이미지를 단숨에 끌어올렸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난 후 테무는 미국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사라가 기획한 캠페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테무의 매출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무의 성공 신화를 다루며 사라의 마케팅 전략을 집중 조명했죠.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사라를 마주쳤어요. 최근 구매한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라는 저를 보더니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 아니냐며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덕분에 나야 좋았다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이제 그녀는 광고업계의 라이징 스타로 불리며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사라의 팀원들이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초대를 받았죠. 사라는 테무의 성공 비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동료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저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축하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죠.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전체 회의에서 테무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녀는 제가 우려했던 품질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판매 실적과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라는 제게 다가와 능력은 좋은데 너무 융통성이 없다며 조언하는 듯한 말을 건넸죠. 결국 저는 사라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테무의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테무의 인기 상품인 전기 매트를 주문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뛰어난 품질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주문 과정에서 느낀 테무의 시스템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품이 상당히 저렴했고 배송도 빨랐죠. 하지만 제품을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본 광경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사라는 또 다른 성공을 거뒀어요. 이번에도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합니다. 회사는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죠. 사라는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마케팅 철학을 강조했고 비즈니스 매거진은 그녀를 표지 모델로 선정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사라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죠. 책상 위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테무 전기 매트의 주문 내역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제품이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쳤는지를 판가름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테무의 전기 매트가 도착했어요.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였고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품질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결국 이 매트를 부모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고 특히 어머니가 평소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전기 매트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배송 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3시 무렵 아버지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 매트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더니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늦게까지 책을 읽고 계시다가 이 상황을 발견하셨죠.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전원을 차단하고 매트를 밖으로 가져가셨다고 했어요. 매트의 한쪽 면이 심하게 그을려 있었고 일부는 이미 녹아내린 상태였죠. 만약 부모님이 주무시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서 본 전기 매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전선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매트 내부의 열선도 과열로 변형되어 있었죠. 부모님은 별일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저는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어요. 소방서에서 나온 조사관은 제품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전기 매트라면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는 거죠. 조사관의 말을 들으며 중국 공장에서 본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런 제품이 하나 둘이 아닐 텐데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릴 안전한 전기 매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검토하던 중 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이 눈에 띄었어요. 광고는 거의 없었지만 사용자 리뷰들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죠. 이 제품은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온도는 1도 단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과열 방지 센서가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었고 전자파 차단 기능도 갖추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품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제품은 출고 전 72시간 동안 테스트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정작 좋은 제품은 소비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있었죠.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피어올랐고 제가 맡아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국 브랜드에 직접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제품은 분명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이메일을 쓰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테무 전기 매트 사고 이후에도 사라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았죠. 며칠 뒤 한국 브랜드로부터 긍정적인 답장을 받은 후 저는 일주일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 근교의 파주에 위치한 공장은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김준혁 대표는 40대 초반의 세련된 경영인이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김준혁 대표는 먼저 연구개발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성 테스트 구역에서는 제품의 모든 부품을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하고 있었죠. 품질 관리실에 들어서자 마치 병원 수술실 같은 깨끗한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먼지 하나 없는 작업대에서 꼼꼼하게 제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은
24시간 동안 실제 가동 테스트를 거친다고 김 대표가 설명했죠. 생산 라인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숙련된 기술자들의 수작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 포인트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제품은 즉시 별도 검수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직원 교육까지 철저히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시설도 최신식이었고 구내식당은 호텔 레스토랑 수준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 대표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는 품질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가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했죠. 특히 전기 제품은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공장을 와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돈을 받지 않아도 홍보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공장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고 싶다고 했죠.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대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의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지켜온 장인 정신과 그것을 이어받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자격이 있었죠. 테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훌륭한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마케팅 기획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광고인으로서의 신념과 고객사의 가치가 완벽하게 일치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번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테무처럼 큰 광고비를 쓸 수 없었기에 효과적인 타겟팅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소규모 브랜드를 맡은 것에 대해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팀장님은 제가 굳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작은 기업 제품을 광고하겠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셨어요. 테무도 거절하더니 웬 한국 기업이냐며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미디어들은 작은 한국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형 유통망 입점도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전략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죠. 김준혁 대표님도 매일 화상회의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그들의 바이어가 우연히 우리 제품을 써보고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발주 물량은 무려 10만 대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김준혁 대표님은 바로 뉴욕으로 날아오셨습니다. 백화점 측과의 미팅에서 그의 진정성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또 한 번 빛을 발했어요. 바이어들은 한국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고 이는 더 큰 기회로 이어졌죠. 입소문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에 열광했어요. 특히 전기 매트의 자동 전원 차단 기능과 세밀한 온도 조절 시스템은 큰 호평을 받았죠. 한 달 만에 초기 물량이 완판되었어요. 백화점 측은 즉시 추가 발주를 요청했고 다른 유통업체들도 계약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 대표님은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리고 미국 현지 서비스 센터 설립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광고업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저희 회사에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한국 기업을 광고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며 연결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폭주했고 그 중에는 특히 품질에 자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습관처럼 유튜브를 틀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테크 유튜버가 테무의 제품 품질 문제를 폭로한 거였죠. 영상에서 유튜버는 테무의 제품을 전문 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어요. 전기 매트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전자파가 검출됐고 아기 장난감에서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재 사고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란에는 피해 사례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한 소비자는 테무의 전기밥솥이 갑자기 폭발했다는 증언을 남겼고, 다른 소비자는 아이가 테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했죠. 뉴욕타임스는 테무의 품질 문제를 일면에 크게 다뤘어요. 기자들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테무가 여러 개의 불법 하청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곳에서는 품질 검사도 없이 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었죠. CNN은 특별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테무의 전 직원 인터뷰를 방영했어요. 그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정품과 섞어서 출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반품된 제품을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포장해서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죠. 소비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SNS에서는 테무 불매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됐고, 각종 소비자 단체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구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무의 주가가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폭락했다고 보도했어요.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테무의 주식을 던졌고, 협력사들도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테무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발표했죠. 사라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녀가 만든 화려한 광고 캠페인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는 테무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했고, 사라의 팀은 해체됐죠. FDA는 테무의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아기용품과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이 발견됐죠. 저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광고인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죠. 그리고 그 신뢰는 결코 화려한 광고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테무 사태가 한창이던 어느 날 사라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한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테무의 광고비 미지급 문제를 언급했죠. 알고 보니 광고 계약에 함정이 있었어요. 테무는 광고 효과를 본 후 2개월 뒤에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불매운동과 반품 사태로 테무의 자금이 바닥났고, 결국 광고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사라의 팀원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성과급은 물론이고 진행했던 프로젝트 비용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계에서 그들의 평판이 나빠졌다는 거죠. 테무의 허위 광고를 기획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만난 사라는 울먹이며 자기를 팀원으로 받아줄 수 있겠냐고 얘기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테무 사태의 책임자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했죠. 저는 그런 사라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중국의 돈에 눈이 멀어 광고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라와는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는 제 광고 철학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의 성공 사례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광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드의 신뢰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진정한 품질의 가치를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장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준혁 대표님의 공장에서 직접 본 품질 관리 시스템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특히 이윤보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었는지 설명했죠. 기자는 테무와의 비교를 물었어요. 저는 단순히 가격이나 마케팅의 차이가 아니라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려한 광고보다 제품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기업의 문화가 결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설명했죠. 인터뷰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다른 기업들도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죠. 인터뷰 후 수많은 기업이 광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한국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제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준혁 대표님과 함께 이러한 숨은 보석 같은 제품들을 발굴하여 세계 시장에 소개하기로 했죠.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생활 가전과 뷰티 제품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이 분야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미 몇몇 제품은 품질 테스트를 마쳤고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품질 인증 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죠.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검증할 것입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한국 제품들의 카탈로그가 가득해요. 그 속에서 다음 성공 스토리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설렙니다. 광고인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한국 제품을 많이 발굴해 시장에 알리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 많이 알려주세요. 한국에 역전당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한국은 우리 식민지였다고요. 이미 30년 전에 역전당해버렸는데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여기 일본의 유명 S기업 직원이 과거 영광을 떠올리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버블 경제에 이어 저출산의 깊은 침체에 빠져버린 일본인데요. 이를 취재하러 왔던 미국 기자가 일본을 취재한 후 한국을 방문해보고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제사회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재원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기자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 꽤 큰 언론사로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며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사실 지금도 휴전을 겪고 있고 불과 약 70년 전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 주요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고 인프라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폭격이나 전투로 파괴되어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을 보면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그 때문에 중화공업과 수출 지향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적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이죠. 그로 인해 한국에서 고급 인력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는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발전 때문에 저는 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국도 인근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 겪고 있더라고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 나라의 저출산과 사회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자 했어요. 좋은 기사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들떴고 팀 내 회의 시간만 기다렸어요. 저희 회의 시간에는 각자 취재할 기사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에요. 거기서 좀 더 기사가 디벨롭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영 아니라고 판단하면 드랍되기도 하죠. 제 기사는 100% 먹히는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회의 시간이 되어 제가 취재할 기사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일본이 기술이나 경제에 늘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그 원인을 각각 분석해보고 젊은이들의 현실 반응을 함께 취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보통 좋은 기사를 물어오면
다들 반응이 이렇게 적극적인 편이라 대답을 해주면서도 즐거웠죠.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셨고 반응이 싸해졌습니다. 팀장님은 일본이 이번 1월에 니케이 최고치 경신한 거 혹시 모르냐고 하시며 일본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잠깐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한화보다는 엔화를 더 선호하지 않겠냐며 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질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지만 섣불리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월에 니케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 엔화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엔화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대기업 중에 시장에 살아남은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참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팀원들 눈치가 있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시는 눈치였지만 일단 진행하되 추후에 따로 기사 진행 방향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시며 다음 순서로 넘기셨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뭐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직장인의 서름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탕비실로가 얼음물을 한 잔 들이켰죠. 그러자 따라온 직장 동료 조지아가 기사 기대된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다음 이어진 조지아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언론사 광고 지분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일본 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희도 광고를 붙여 그 광고비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팀장님이 일본을 두둔하는 것도 그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광고주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내는 기사만큼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할 거라는 다짐을 하며 취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했고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과의 미팅도 따로 잡아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갈 촬영 감독님을 정해야 했는데 요새 올림픽이다 대선이다 해서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들 촬영 감독님을 찾느라 분주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신입 촬영 감독님을 한 분 발견했는데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좀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테랑 감독님과 가면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촬영을 잘 해주시는데 보통 신입과 함께 가면 제가 취재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좀 꺼리게 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불안함에 신입 감독님 스케줄이 여유로운 것 같았는데 제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행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입 감독님께 같이 가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감독님과 사전 미팅을 위해 만나던 날 저는 감독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었던 거죠. 새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다가 스케줄표에 제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업무 얘기만 잔뜩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일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사에 대해 이미 다 읽어왔고 관련 자료까지 찾아봤더라고요. 꽤 성실하게 준비해온 덕분에 미팅이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고 여행을 가기로 한 날 공항에서 만났고 저는 비행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영화를 잔뜩 받아왔습니다. 제이도 뭔가 다운받아왔는지 각자 노트북과 패드를 켜서 할 일을 하려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좌절하고 말았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5%밖에 안 돼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죠. 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절망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으니 제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배터리가 5%밖에 되지 않아 영화 보긴 글렀다며 긴 시간 동안 뭐 할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이는 혹시 괜찮으면 자기 걸 같이 보지 않겠냐고 했고 자긴 자막이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영어 자막도 있는 걸로 다운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뭘 받아왔길래 영어 자막을 달았나 싶어봤더니 한국 컨텐츠더라고요. 저는 제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제이는 재미교포 3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잘 이해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3세라면 줄곧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한국 컨텐츠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운 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자 제이는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긴 한국 사람이니 당연히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따로 부모님께서도 어릴 적부터 쭉 집안에선 한국어를 쓰셨고 가족들 모임 때는 다 한국어를 쓴다고 했어요. 물론 재미교포 3세 중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지만 제이는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제이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번 출장 가는 게 꽤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라고 물었고 제이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이때까지 2번 정도 부모님과 가봤지만 업무로 가는 건 처음이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촬영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제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이가 다운받아온 한국 컨텐츠를 같이 보기로 했어요. 제이가 다운받아온 시리즈물은 스위트홈 2였어요. 스위트홈 3가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 이 시리즈물도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호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3까지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호러물은 즐기지 않아서 스위트홈이 아무리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도 선뜻 손이 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2의 태블릿이니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별로면 자야겠다고 핑계대고는 진짜 잠이라도 청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제2의 태블릿 화면 속 스위트홈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에 푹 빠졌습니다. 마냥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도 탄탄한 스토리가 뒷받침되어 제가 무서워하는 호러물도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에 제이와 함께 드라마에 몰입하여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채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일본 공항에는 여행 온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엔화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이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참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가 시내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일본인 쿠미는 20대의 청년층이었어요. 쿠미는 프리타족으로 원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쿠미의 말에 따르면 프리타족은 2부류로 나뉘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길 원하거나 귀찮아서 평생 직장을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쿠미는 후자라고 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언제든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저출산의 여파로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고 대졸자뿐만 아니라 고졸이어도 기업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가질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어요. 프리타로 일하건 신입사원으로 일하건 버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힘든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생긴 이후로는 임금 동결이 심해져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죠. 일본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업에 취직하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모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버블 경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엔화까지 떨어져서 관광객들은 정말 많이 놀러와서 여행하고 있지만 그 관광객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팍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쿠미의 말을 듣고 그러면 더 일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쿠미는 굳이 왜 그래야 하죠? 라고 오히려 제게 되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언제든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출산이나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에서는 고마워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쿠미는 1년 전만 해도 꽤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냈다고 했어요. 그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젊은이들이
백수 생활을 하며 부모님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최근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나이가 들어 40, 50대로 접어들었고 80대 고령의 부모가 무지개 결혼도 하지 않은 50, 60대 히키코모리를 연금으로 부양하는 사회 문제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부 나이든 히키코모리들은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생활비가 없으니 사망한 부모의 시체를 방치하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는 본인이 훨씬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쿠미와 인터뷰를 통해 들은 사회 문제는 꽤 심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히키코모리 얘기까지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나이든 히키코모리들이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니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쿠미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일본의 S기업에 다니시는 중년층 다이스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S기업은 일본에서 전자제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이스케는 만나자마자 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S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TV와 오디오 그리고 영상기기를 만들었고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S기업은 비비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 기업의 전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당시 시장에서는 제품력이 좋고 가격이 비싸거나 제품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위주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제품력이 뛰어난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 S기업이 TV와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시장이 원하는 흐름을 읽지 못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으로 주요 사업들을 전부 한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헤드폰이나 게임기 같은 소형 가전만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했죠. 쿠미나 다이스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은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산업도 점점 쇠퇴하고 있는 데다가 젊은 층은 근로 의욕을 아예 상실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한국 20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소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영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취업을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면 지방에서 계속 살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뭘 모른다는 듯 웃었습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급여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서울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취직하기가 어려워 이런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점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죠. 쿠미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아이도 낳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좀 다른 의견이라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소영은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는 분명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는 얘기를 했죠. 돈을 많이 벌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루는 커플들도 많다고 하면서요. 집값이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국가에서 보육과 출산하는 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한다면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꽤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특히 젊은 남성들 중에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이와 얘기하면서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젊은 층의 니즈를 맞춰준다면 한국은 충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끌고 있는 K게임 회사의 본사로 이동했어요. S기업을 가볼까 하다가
이미 S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한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게임 산업을 골라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개중에서는 이동하는 틈새 시간을 내어 강의 영상을 보거나 무언가를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국은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제이와 한국 젊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자 제이가 자기의 먼 친척 얘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노량진이라는 고시촌이 있는데 다들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작은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친구들이 취업난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외국어는 기본으로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은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력 채용에 급급한 반면 한국은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차고 넘치는 중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감탄하며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자유로운 복장의 게임 회사 직원 진우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진우 씨는 게임 회사인 만큼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라 의상도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게임 산업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주목받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한국은 기술력과 창의성이 뛰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들은 국내외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한국 게임을 찾는 중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 e스포츠의 영향도 큰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e스포츠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유명한 프로플레이어인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지만 늘 한국의 팀인 T1이 우승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게임을 좋아하고 e스포츠를 즐기는 유저들이 페이커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가 페이커의 나라에서 만든 한국 게임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고 있는데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한국의 팀이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했죠. 결승전에서 중국 톱 e스포츠 TES팀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어버렸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의 e스포츠나 게임 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K-팝 같은 컨텐츠 외에도 게임 산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니 미래 먹거리는 거의 한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한국을 겪어보니 멀리서 봤을 땐 크게 실감하지 못했지만 두 나라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르막길 앞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일본은 이제 완전 내리막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이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소감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이는 역시 한국은 다르다며 늘 한국 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본인은 늘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니 자기가 덕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몹쓸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인 걸 알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한국의 엄청난 성장과 발전 덕분이라며 조국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 돌아가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겪은 점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기억이 희석되기 전에 생생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비행 내내 기사를 썼어요. 광고주가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한국 기사를 쓸 때마다 늘 좋은 반응이 많이 들려와서 이번 기사도 독자들이 어떻게 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면 기사 반응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 미국의 로렌으로부터 도착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청년층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한국 청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히 일해 나가다 보면 한국도 다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